1995년 6월 29일 서울의 번화가 한가운데서 거대한 백화점 건물이 마치 거대한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굉음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 참사로 인해 50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폭발이나 갑작스러운 지진, 혹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어느 작업일이었고 그 안에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던 직원들과 쇼핑객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자행된 일련의 잘못된 선택들이 엮어낸 비극적인 결과였다. 삼풍백화점은 애초에 상업시설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었다. 본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계획되었던 건물이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건물주는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그 용도를 대규모 백화점으로 무단 변경하는 파렴치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건물의 본래 안전 기준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였다. 건물의 핵심 기둥들은 무리하게 얇아졌고 층별 구조는 멋대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중대한 안전 관련 조정 사항들은 관계기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 이 모든 불법적인 행위는 단 하나의 익숙한 이유, 즉 비용을 절감하고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려는 탐욕스러운 목적 때문이었다. 건물이 붕괴하기 수년 전부터 삼풍백화점은 이미 무수한 경고, 신호들을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었다. 천장과 기둥 곳곳에서는 명백한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건물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이상한 소음이 울려 퍼졌으며 바닥은 눈에 띄게 가라앉는 현상을 보였다. 직원들과 기술자들은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수차례 보고했고 일부는 건물 전체를 임시 폐쇄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건의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임시 폐쇄는 곧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권력을 쥔 이들의 논리 속에서 돈을 잃는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이 비극은 정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한 재앙이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붕괴가 발생한 바로 그날 경영진은 이미 건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건물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대피 명령을 내리는 대신 겨우 몇몇 매장만 옮기며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시간을 끄는 행위를 시도했다. 이러한 치명적인 결정은 결국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이윤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그러나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특별히 위험한 형태의 범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아무도 칼을 들지 않았고 아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직접적인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광범위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구조적 폭력이라 부른다. 즉, 개인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느끼지 않아도 시스템과 잘못된 결정, 그리고 무관심과 방관이 결합하여 대량 학살과 같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비극적인 참사 이후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넘어선다.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을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이다. 기술자들은 위험을 알았다. 직원들은 이상 징후를 보고했다. 심지어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미미하지만 경고의 신호가 감지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탐욕스러운 거대한 이윤 추구의 시스템을 멈출 만큼의 충분한 권력이나
혹은 그에 맞설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삼풍백화점 붕괴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의 깊은 상흔으로 남아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참사가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고통으로 각인된 진정한 이유는 건물 잔해의 처참한 모습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결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관계자들만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걸쳐 암묵적인 경고와 신호들이 무시되었다는 점이 핵심적인 고통의 원인입니다. 삼풍백화점의 비극은 1995년 6월 29일 건물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날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씨앗은 훨씬 오래전부터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폐쇄된 회의실 안에서 일련의 중대한 결정들이 내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엄격한 안전 기준보다 단기적인 이윤 추구가 최우선 가치로 둔갑하며 모든 합리적인 판단을 압도했습니다. 이윤 극대화라는 명분 아래 기본적인 원칙들이 조용히 훼손되기 시작한 것이죠. 건물 건설 과정 전반에 걸쳐 수많은 규제와 법규들이 교묘하게 회피되거나 아예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구조 변경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검토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건축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제기한 중요한 경고와 우려들은 지나치게 소심한 혹은 불필요한 조언으로 치부되며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험한 결정을 내린 주체들이 즉각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책임 회피의 구조가 이미 공고히 자리 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사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위험이 여러 주체에게 분산되고 책임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끊임없이 전가될 때 그 누구도 자신이 타인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각 개인은 단지 자신의 작은 권한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착각할 뿐, 그 유연함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당시 기업 문화의 특히 위험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일단 마무리 짓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일단 건물이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가고 꾸준히 이윤이 창출되고 있다면 천장에 나타나는 미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들은 더 이상 심각한 안전 문제의 경고 신호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저 눈에 거슬리는 서둘러 가려야 할 귀찮은 문제로 격화되었을 뿐입니다. 안전보다는 눈앞의 이익과 외관 유지를 중시하는 그릇된 가치관이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위험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객들에게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설명들로 불안감을 억누르며 안심시켰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조치들만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앙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기만은 거대한 단 한 번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반복되고 축적된 작은 거짓말들의 연속체였습니다. 이 작은 거짓말들은 진실과 직면하는 것을 무기한으로 유예시키고 문제의 심각성을 흐릿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기만들이 쌓여 거대한 진실 은폐의 장막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삼풍 사건에서 드러난 부패는 언제나 노골적인 현금 봉투나 직접적인 뇌물의 형태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훨씬 더 교묘하고 일상적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바로 촘촘하게 얽힌 관계와 인맥, 서로에게 눈 감아주는 관행적인 봐주기, 그리고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암묵적인 상호 이익이라는 형태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교류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부적절한 유착과 결탁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형식적인 안전점검은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위험을 밝히기보다는 그저 서류상의 절차를 만족시키기 위한 눈가림용이었던 셈입니다. 내부 보고서들은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하지 않도록이라는 명목 아래 철저히 왜곡되고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이지만 불편한 중대한 결정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연기되거나 미뤄졌습니다. 위태로운 현실을 직시하려는 용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역할 속에서 책임을 미루고 진실을 외면하는 데 합세했을 때 비극적인 참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연기가 쌓여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고통과 의문을 안겨주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바로 왜 그 누구도 이 파국을 멈추려 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고와 징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아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이 위험한 수레바퀴를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시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엄격한 위계질서 문화와 극심한 책임 회피 심리에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권위적인 조직 체계 속에서 하급자가 상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엄청난 개인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기술자들은 실직의 위협에 시달렸고 중간 관리자들은 혹시나 모든 비난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과 맞서야 할 의무가 있는 감독 기관들조차 강력한 기업과의 충돌을 두려워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는 자신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즉, 눈앞의 안위와 직책을 지키는 데 급급했고 그 대가로 공동체 전체에 헤아릴 수 없는 위험과 파멸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작은 생존 본능이 모여 사회 전체의 대형 재앙을 초래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일반적인 범죄의 개념을 넘어선 매우 특별한 형태의 죄악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명백한 악인이나 살인마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낸 죄악이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를 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얼핏 사소해 보이는 수많은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길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는 무서우리만치 집단적 무관심과 책임 회피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회에서 이탈한 일탈적인 개인이었다면 사회는 그를 쉽게 비난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그 자체일 때 우리의 질문은 훨씬 더 불편하고 근본적인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특히 더 큰 분노를 자아내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은 붕괴 당일 이미 건물 붕괴의 위험이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여전히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수준의 경멸이자 의도적인 무시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 하찮게 여겨지는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각적인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결정은 지극히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논리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만약 건물이 무너진다면 참사가 되겠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의 매출은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뜩한 계산 속에서 인간의 생명은 희생 가능한 하나의 변수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참사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일련의 비도덕적인 선택들이 합리적으로 쌓여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코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패와 상호 봐주기, 그리고 책임 회피라는 세 가지 독성이 결합될 때 그 사회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직접적인 살인자라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환경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는 조직적인 무책임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마지막으로 쉽게 답할 수 없는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만약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다른 사회, 다른 시스템 속에서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달랐을까? 아니면 문제는 특정 국가나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권력과 이윤 앞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보편적인 문제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비단 과거의 비극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과 미래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집단적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이내 깊은 분노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전의 재난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가 단순한 사고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대규모의 전면적인 조사가 즉시 개시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명백하고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건물 붕괴는 결코 단 하나의 기술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된 일련의 중대한 위반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적인 설계 변경, 별표 허가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별표 하중 지지 기둥의 규격 축소, 별표 건물의 하중을 지탱해야 할 핵심 기둥들의 크기가 임의로 줄어들었습니다. 별표 허용치를 초과하는 하중 증가, 별표 건물에 허용된 적재 중량을 훨씬 뛰어넘는 하중이 가해졌습니다. 별표 기술적 경고 무시, 별표 전문가들의 거듭된 기술적 경고와 조언이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별표 위험 인지 후에도 대피 조치 불이행, 별표 붕괴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 인원에 대한 대피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각각의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했다면 당장 건물을 붕괴시키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치명적인 요소들이 한데 모여 결합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 삼풍백화점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처음 제기된 법률적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사고였는가? 아니면 명백한 범죄 행위였는가? 결론적으로 검찰은 이러한 의문을 단호히 종결시켰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예견 가능했던 위험을 무시하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수많은 인명 손실을 초래한 심각하고 중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재계의 거대 기업들이 최고 수준의 형사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 것은 실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수사의 핵심이자 모든 비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이 유일한 조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최고 경영진, 설계 및 시공을 담당했던 책임 엔지니어들, 그리고 심지어 건물 안전을 감독해야 할 일부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철저한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심층적으로 진행될수록 한 가지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책임의 분산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사고의 책임이 너무나도 잘게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별표 설계자들은 자신들이 단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별표 시공업체는 지시받은 대로 건설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별표 건물 관리자들은 제출된 기술 보고서를 신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별표 그리고 건물을 감리해야 할 감독기관은 자신들이 충분하고 완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 복잡한 위계 구조 속에서
누구도 스스로를 최종적인 의사 결정자나 모든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거대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단순한 전문적 과실이나 착오를 넘어 생명에 대한 명백한 경시의도, 즉 고의적인 무시와 방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출된 수많은 증거들은 붕괴 직전 건물 관리팀이 이미 건물의 위험천만한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업 손실, 즉 수익 감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에서 의식적인 비도덕적 행위, 즉 윤리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고의적인 범죄로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고위 관계자와 책임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고, 일부 공무원들은 연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에도 사회 전반에는 묘한 허탈감과 함께 공통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내려진 판결들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희생된 생명들의 숭고한 가치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판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판결도 그들의 죽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의 명확한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개개인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구조 자체의 죄악을 심판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비극에서 어느 누구도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창조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운영 원칙을 세운 죄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현행 법규 내에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적 정의와 도덕적 정의 사이의 깊은 간극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의 굴레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토록 엄청난 비극에 대해 누구도 온전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의는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번 재판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한국의 건축법과 안전감독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비해 규정들이 훨씬 더 엄격하게 강화되었으며 각 개인의 책임은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값비싼 제도적 개선과 변화들은 이미 수많은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이제 교과서에, 엔지니어 교육 과정에, 그리고 정책 논의의 장에 끊임없이 다시 언급되는 쓰라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아무리 혁신적인 개혁으로도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법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보여주는 차갑고 준엄한 진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은 특정 개인, 즉 책임의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하나의 문화적 풍토 전체를 기소하고 단죄할 수는 없다는 준엄한 진실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잘못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제 질문은 누가 삼풍백화점 참사를 일으켰는가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비극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더욱 불안하고 근원적인 물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1년의 재판 과정이 마무리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이 선고되자 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다시금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수도 서울은 멈춤 없이 발전을 거듭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웅장하며 최첨단 시설을 갖춘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참혹한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깊은 상흔과 공허감은 그 어떤 새로운 번영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참사는 단순히 5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은 균열을 남겼으며 한때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도시 생활의 안전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사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서울 시민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습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백화점이나 대형 상업시설에 발을 들일 때마다 천장을 불안한 시선으로 훑어보았고,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균열 하나에도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삼풍 참사는 한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들을 바라보는 인간의 근본적인 시각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깊었던 공포감마저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었습니다. 인간은 고통스러운 기억에조차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본능적인 적응력이 삼풍 참사로부터 얻어야 했던 소중한 교훈들을 퇴색시키고 점차 익숙함과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의 자리를 내어주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삼풍 참사는 한국 사회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인간의 기본적인 안전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도록 강요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급격한 경제 성장은 오직 국가적 성공의 지표로만 여겨졌고,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은 눈부신 진보의 상징처럼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삼풍은 그 성급함과 무분별한 질주 뒤에 숨겨진 참혹한 대가, 즉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쉽게 경시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모든 개혁이 반드시 깨달음이나 자발적인 성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중요한 변화와 개선은 뼈아픈 비극과 참담한 희생 위에서야 비로소 시작되곤 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삼풍 참사 이후 건축 관련 법규는 한층 더 엄격하게 강화되었고, 건설 현장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절차는 더욱 촘촘하게 보완되었으며, 부실 공사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적 변화와 법적 장치의 이면에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쓰라린 기억과 이름 없는 희생이 핏빛으로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풍이 우리 사회에 던진 또 다른 중대하고 윤리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토록 끔찍한 비극의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진정으로 추모해야 하는가? 참사 직후 한동안 그들의 이름은 공공연히 호명되었고, 애통함을 담은 추모 행사들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들은 역사책 속의 무미건조한 통계적 숫자로 변모해 갔습니다. 각각의 소중한 생명과 고유한 사연을 가진 이름 대신 500이라는 차가운 숫자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반복되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한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 모르나 동시에 심히 두려운 현상입니다. 집단 기억이 개개인의 생생한 얼굴과 가슴 아픈 사연에서 차가운 숫자로 변질될 때 우리 사회의 윤리적 경각심 또한 서서히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풍은 또한 더욱 심오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사회의 책임은 법적 판결이 선고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 만약 비극에 대한 기억이 단순히 특정 기념일에만 한정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으로 승화되어 일상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그 비극은 단지 다른 형태와 모습으로 반복될 기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참사는 결코 법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를 지탱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규들이 이윤과 편의를 위해 무시되고 경시되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냉정한 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문서의 존재 여부를 넘어 법규를 준수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전체의 문화와 성숙한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년간 한국은 크고 작은 다른 재난들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삼풍이라는 이름은 잊지 말아야 할 준엄한 경고처럼 다시금 소환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성장하는 세대들은 삼풍 참사를 그저 오래된 과거의 일로 치부하거나 나와는 무관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치부할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풍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한 사회가 하나의 교훈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비극을 경험해야 하는가? 그리고 집단 기억이 세월 속에 점차 희미해질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소중한 교훈이 또다시 망각의 늪으로 사라질 것인가? 삼풍 참사의 이야기는 섣부른 희망이나 낙관적인 기대로 서둘러 마무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없는 신중함과 지속적인 경계를 강조하며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인간이 과거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잔혹한 가능성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삼풍은 단순히 무너져 내린 하나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윤 추구라는 탐욕, 부패한 권력의 오만,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한데 뒤섞일 때 재난은 결코 자연재해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도 인간의 탐욕과 부주의로 인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이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리 없다고 안이하게 믿는 한 삼풍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그 쓰라린 교훈은 결코 완전히 체득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맴돌 것입니다.